서로 요새는 이제 같은 고등학교 나서 서로 모른 척 한대요. 선배 후배 하기 싫어서 젊은 애들이. 어, 어. 근데 이제 우리들은 아니지. 우리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선후배를 뭐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음. 자, 접합 방식입니다. 자, 접합 방식은 접합 후에 힘을 전달하는 다음 같은 종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롤러로 이렇게 해서 접합하는 방법. 이렇게 되면 상당히 미끄럼 같은 거, 탄력성 같은 것이 있는 접합이 됩니다. 흰 접합, 음, 자, 어느 정도 여기다가 이제 핀을 꽂고 이렇게 접합을 하면 어느 정도 힌지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살표를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완전히 꽉 고정해 보는 것이 뭐죠? 강접합 등등이 있습니다. 어, 자, 롤러 접합입니다. 수직 방향의 힘만 지지하는 형식으로 수평 방향은 자, 이 수직 방향으로는 요거 수직 방향으로는 힘을 견뎌내고 수평 방향으로는 요거죠. 롤러 접합은 이동과 회전이 자유롭게 되는 접합을 롤러 접합이라 합니다. 자, 교량 건물과 건물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등에서 어느 정도 여유와 탄성이 있어야 되는 접합이 롤러 접합이에요. 그 다음에 힌지 접합. 자, 아까는 수직 방향인데 수평 방향은 자유로웠어요. 자, 그런데 수직 수평 방향의 힘을 지지하는 접합으로, 자, 힌지 접합은 요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박스를 쳐야 돼요. 회전은 뭐 돼요? 자유롭습니다. 그죠? 회전이 자유로워. 자, 철골 구조에서 큰 보와 작은 보 사이의 접합은 이런 힌지 접합의 구조를 취합니다. 전단에 저항하고 모멘트에는 저항하지 못하므로, 자, 전단 이렇게 탁 부러지는 게 이제 전단인데 이 전단에는 저항하고 모멘트, 자, 힘 모멘트에는 저항하지 못하므로 전단 접합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접합은 자, 수직 수평, 그 다음에 회전 다 접합된 거예요. 수직 수평의 힘을 지지함과 동시에 회전에도 저항하는 접합으로 철골 구조에서는 기둥과 큰 보 사이의 접합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전단과 모멘트 모두 저항할 수 있으므로 모멘트 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접합 방법이고, 이제 접합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접합의 방법은, 자, 볼트 접합이 있는데 보통 볼트 접합이 있고 고력 볼트 접합이 있는데, 자, 구조용에는 고력 볼트 접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통 볼트 접합은 어디서만 쓰냐? 그러면 자, 고층 건물을 건축하는 구조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가설 건축물 할 때 쓰는 겁니다. 사람이 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기계를 통해서 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조이니까 아무리 힘을 가해도 옆으로 밀려. 자, 그래서 보통 볼트 접합은 볼트의 전단력과 볼트 접합제의 지압에 의해서 자, 힘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으로 약간씩 밀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서 쓴다 그랬죠? 제가 가설 건축물 같은 것을 건축할 때는 보통 볼트 접합을 씁니다. 자, 시공 해체가 용이하고 소음이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 시에 볼트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죠. 아무래도 그냥 사람이 몽키 스패너로 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멍 지른 만큼 단면 결손이 있다. 자, 아시겠지만 이놈과 이놈을 접합을 시키는 데는 구멍을 뚫어서 볼트로 접합해야죠. 그러니까 그 구멍 뚫는 만큼 단면에 결손이 생긴다. 근데 이 단면 결손은 무시합니다. 이제 볼트가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볼트의 축경과 구멍의 불일치 및 초기 변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볼트 접합은 건물 구조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그냥 무슨 건축물에 쓴다고요? 가설 건축물 정도에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력 볼트 접합입니다. 고력 볼트 접합은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여 접합할 강제를 강하게 조여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조인다는 것이 아니라 부재와 부재가 일체되게 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은 뭐예요? 1차적으로 조여요. 그리고 같은 날에, 다음 날이 아니야. 같은 날에 어떻게 해요? 기계를 갖고 와서 팍 하고 조입니다. 그러면 이거 조이면 와셔가 한쪽으로는 박혀 있는데 팍 조이면 새가 쏙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느슨해지질 않습니다. 아니, 돌리는 거예요. 그 기계로 아니, 팍팍원은 안 들어가고 그렇게 조일 정도로 강하게 조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역이 생겨요? 예, 이게 완전히 붙어버려요. 완전히 붙을 정도가 되면, 자, 여기서는 뭐죠? 전단력이 생기지만, 자, 이쪽은 마찰력이 생깁니다. 무슨 역? 그래서 고력 볼트 접합은 마찰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찰력에 의해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고력 볼트는 고장력 그 볼트를 사용하여 접합할 강제를 강하게 조이는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 장치로 조여야 돼요. 마찰력 동그라미 치십니다. 무슨 력? 마찰력에 의해서 접합하는 방식입니다. 특징은 볼트가 느슨해질 우려가 없이 확실히 접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보통 볼트 접합의 경우와 같은데, 자, 고층 건물에는 뭘 쓴다 그랬죠? 만약에 볼트 접합을 하면, 자, 고력 볼트 접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합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전단 접합, 인장 접합 등등이 있습니다. 자, 접합 후의 강성이 크고 저소음입니다. 접합 후의 변형이 적습니다. 노동력 절감과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현장 설비가 간단합니다. 자, 불량 개소는 수정이 용이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 있죠. 이렇게 조이는 그 힘에 계속 똑같은 압력을 계속 받으면 그 부분이 약해지는 성격을 무슨 강도라고 그랬어요? 피로 한도라고 했죠. 그것에 견디는 것을 피로 강도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응력 전달이 원활합니다. 자, 그런데 그 피로 강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에 견디는 힘이 높아. 자, 그러면 고볼력, 왜 그래요? 어, 고력 볼트 접합은 예, 이걸로만 쓰면 그래도 불안정. 그러니까 자, 원소 접합을 해야 되겠죠. 원소 접합은 녹여서 접합하는 게 최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용접입니다. 그래서 용접이 가장 접합에서는 뛰어납니다. 용접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 고력 볼트 조임, 강구조 건축물의 고력 볼트 조임, 고장력 볼트 조임 준비는 자, 반입 검사한 고장력 볼트 중 임으로 선택하여 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조임기기가 있다 그랬죠. 충력계로 도입 장력을 측정하여 확인한 후 사용합니다. 이때 검사에 사용하는 조임기기와 충력계의 소정의 성능을 정기 점검을 해서 딱 그 정도의 압력으로 딱 해야 된다. 그럼 설계 압력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압력보다 약 한 10% 정도 이상으로 조입니다. 볼트와 나사는 볼트 체결 중에 나사 부분과 볼트 머리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장력 볼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볼트, 리벳 접합도 있습니다. 여러분 리벳 뭔지 알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 그 버스 보면 버스에 작은 철판과 철판이 쭉 연결됐을 때
뽁뽁뽁뽁하고 동그란 구멍들이 쭉 있죠. 그리고 그것이 못으로 대가리가 쳐서 꾹꾹 눌려져 있죠. 이게 이제 리벳 접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조형 건물에도 리벳 접합을 할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별로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리벳 접합은 볼트나 너트 대신 800에서 1000도 정도 달군 리벳을 리벳 hä머로 쳐서 대가리를 넓혀요. 대가리가 아니라 표준말로 씁시다. 머리빵. 자, 이걸 쳐서 붙이는 접합 방법입니다. 볼트 접합과 유사하지만 리벳 hä머를 사용할 때 큰 소음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건축 현장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둥근 머리 리벳도 있고 여러 형태의 리벳이 있어요. 자, 리벳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둥근 머리 리벳이. 사용 범위는 넓으나 최근에는 리벳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용접이나 고력 볼트로 대치되는 경향이 있고 리벳 구멍에 의한 단면이 결손된다. 자, 어찌됐건 고력 볼트 접합을 하고 리벳 접합을 하고 단면에다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 뚫는 만큼 원래 판보다는 결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결손? 단면 결손이 있는 겁니다. 1539도 플러스 마이너스 3도에 녹아. 자, 철은 몇 도에 녹는다고 따라서 해봐. 1539도 플러스 마이너스 3도에 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 이름이 이제 마르텐자이트 조직에서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가는데 예, 자, 기억 잘 안 나네. 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철탄 속의 평행 상태도라고 하죠, 보통. 자, 그래서 요 리벳 대가리 이렇게 집어넣고 이게 조금 있죠. 열이 그 산소 용접기로도 충분히 100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가리를 한 마로 이렇게 딱 대고 때려요. 그래서 이것이 딱딱딱딱 붙어 있기 때문에 수십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상당한 하중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리벳이 좋은 점이 있어요. 왜 버스 같은 데는 용접을 하지 않고 리벳으로 하냐면은 충격을 받았을 때 1차적으로 판과 판이 뒤틀리면서 충격을 흡수해 줘서 그래요. 그게 다 용접으로 돼 있으면 일체통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리벳으로 한다. 근데 이건 이제 구조형에서는 뭐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랬죠? 용접 자격증이 있으신 분. 여기서 용접은 산소 용접 같은 것도 거의 이제 안 쓰고 대부분 아크 용접을 말합니다. 디그 용접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용접은 금속의 접합부를 열로 녹여. 자, 열로 녹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원자와 원자의 결합이 되니까 가장 완벽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있죠. 이렇게 말씀은 좀 교만한 얘기인데 신이 인간을 만들고 철을 주신 것 같아요. 철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아마 근데 철이 좀 묘해요. 여러분, 굴이나 이런 것은 훨씬 더 낮은 온도지만 산소 용접기로 절단이 안 돼요. 자, 근데 철은 알죠. 예열시키고 산소를 쫙 뽑아내면 쫙 10cm 철도 그 중에 소위 그 탄화작용이 일어나서 쫙 하고 잘리죠. 그러니까 너무 가공력이 좋은 거예요. 하여튼 원자 간에 결합시키는 방법입니다. 철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용접입니다. 이 방법은 용접봉 끝에 열을 가하여 녹이면서 동시에 모재도 국부적으로 녹여. 자, 두 개가 같이 녹아요. 자, 용접봉도 녹고 밑에도 아크 때문에 녹고요. 그래서 용접봉에 녹는 샘물과 함께 일체가 되도록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합부가 일체화되는 강접합입니다. 자, 구멍에 의한 부재 단면의 결손이 없다. 여러분 리벳이나 자 고력 볼트 접합은 볼트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결손이 없습니다. 자, 용접부에 의한 돌출부가 적습니다. 자, 여러분 볼트 하면 볼트 대가리와 너트가 밖으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인정?
근데 용접부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첨판 등의 부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소음이 생기지 않고 접합 두께의 제한도 없고 간편하면서 강판 두께의 제한도 없습니다. 용접 만세. 자, 무슨 만세? 용접 만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이게 보통 기술자가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선박 수주를 할 때요. 선박 수주를 할 때 수주 계약서에 몇 톤짜리 해달라 이런 것으로만 선주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서에 기술자 이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박 제조할 때는 용접 기술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전체가 그 강판이 다 용접으로 결합된 거거든. 그러니까 용접 기술자가 누가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용접 기술자는 돈을 꽤 많이 받겠죠. 근데 사람들이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죠. 겁나게 힘들어요. 말도 마. 올라가서 해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용접공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또 이 접합부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검사하는 방법이 기계안전, 제가 이제 저쪽에서는 산업안전 쪽에 기계안전을 강의하잖아요. 거기에 이게 용접부 검사 방법이 한 자분 탐사 검사부터 침투 검사부터 뭐 초음파 검사, 음향 검사, 검사 종류가 너무 많아. 검사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 요구돼. 그리고 용접 시 열에 의한 변형 응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용접을 하면 거기는 수천 도, 순간적으로는 이게 아크된 그 자리는 수만 도의 온도가 올라요. 그러면 이 열이 거기에서만 끝날까요? 옆으로 전달될까요? 그래서 열 응력이 발생했다가 나중에 그 응력의 힘이 한 군데로 몰리면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시 열에 의한 변형이나 응력이 생기고 용접부는 자, 상온에서 부스러지기 쉬운 성격이 나타나는 걸 치성파기라고 그래요. 치성파기가 가장 잘 나타나는 철이 무슨 철이냐고 물어봐 주세요. 주철입니다. 주철은 부스러지기 쉬워요. 꽤 단단한 철이나 부스러지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열이 가해지면 치성파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식고 나서 부스러지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상온에서 부스러지기 쉬운 성격을 치성이라고 합니다. 치성. 자, 용접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영어로 합시다. 그루브 용접, 필릿 용접. 자, 필릿. 자, 그루브 용접, 필릿 용접. 자, 한국말로 읽어봅시다. 맞댐 용접, 모살 용접. 자, 맞댐 용접은 부재가 맞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용접을 하면 잘 안 붙죠. 그러니까 구멍을 파야 될까요? 안 파야 될까요? 이렇게. 파야 됩니다. 자, 파야 돼. 그래서 하는 것이 이제 맞댐 용접이에요. 자, 그리고 필렛 또는 필릿 용접은 겹침 이렇게 하는데 왜 모살 용접이라고 하냐면 이 모퉁이와 살을 살린 용접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T 용접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여기를 이렇게 그라인더로 갈아야 돼. 그리고 이쪽도 홈을 파야 돼. 그래서 홈과 홈 사이를 놔두고 용접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용접? 글루브 용접입니다. 글루브 용접은 그러니까 1차 가공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맞댐 용접, 아니 그러니까 모살 용접은, 필릿 용접은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가공이 아니고 두 개를 겹쳐서 이쪽에도 용접하고 이쪽에도 용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살려서, 모퉁이를 살려서 하는 용접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 모살 용접. 자, 맞댐 용접, 홈 용접입니다. 자, 지금 아크 용접이에요. 용접봉으로. 그럴 때 맞댐 용접은 한쪽 또는 양쪽의 부재의 끝을 용접이 양호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요거. 맞댐 용접 내지 글루브 용접은 끝 단면을 비스듬하게 절단하여, 이게 핵심이요. 자, 뭐라고요? 끝 단면을 비스듬하게 무엇을 한다는 거야?
절단하여, 그러니까 그라인더로 갈아내든지, 그래서 디스크 그라인더를 이렇게 갈아야 돼. 아니면 먼저 이제 부재가 그렇게 갈려서 나와야 됩니다. 용접하는 것입니다. 자, 부재의 끝을 절단해낸 것을 홈 또는 개선이라고 합니다. 이 개선이 글루브야. 그래서 글루브 용접이라고. 자, 구조재들이 동일 평면에서 접합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러분, 요 평면하고 용접이 안 돼. 여기다가 용접을 이렇게 평면과 평면을 연접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쪽을 45도 각도로 갈아내고 이쪽을 갈아내고 그 사이에 용접으로 비드를 만들어내야 용접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겹치기 용접은 상관없잖아요. 모살 용접. 이렇게 해서 이쪽 용접하고 이쪽 용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재들이 동일 평면에서 접합하는 데 사용되며 접합되는 부재의 전하중이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용접 강도가 부재 강도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요건 언제나 들어가는 말이야. 어디서나 용접 강도는 부재 강도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용접했는데 부재 강도보다 더 낮으면 용접은 위험하게 되죠. 그 부분이 응력이 집중되면 구조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래서 용접된 부분이 더 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맞댐 용접에서 용접 덧살이 응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 용접 덧살을 이렇게 덧판을 붙여서도 용접을 하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그래서 이 맞댐 용접에서 용접 덧살이 응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 용접 덧살의 형상, 모재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접합하는 부재는 개선면에서, 자, 글루브면입니다. 이렇게 갈아진 부분이 개선면이라 그래요. 용입된 용접부에 의해서 일체화되어 중요한 부재의 접합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모재와 직접 연결한다든지 기둥과 플랜지, 자, 기둥과 플랜지, 그리고 보와 플랜지를 접합하는 경우에 이름하여, 자, 맞댐 용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용접을 해보시면, 저는 용접 자격증이 있습니다. 전기 용접 자격증. 자, 용접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용접을 하면 앞으로 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용접을 할 때는 뒤에다가 뼈를 먼저 한 2개를 붙여놓고 이렇게 용접을 하면 이렇게 휘는 힘이 뒤에 것이 먼저 당기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리고 나서 그라인더로 갈아냅니다. 뒷부분을. 그리고 이쪽에 비드는 회전 형태로 잘해서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 자, 맞대기 그루브 용접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죠? 그걸 갈아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자, 이걸 왜 이렇게 갈아내고 살짝 띄어, 이렇게. 그 띄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그 전기의 용접봉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용접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굳어지면서 공이 굳어지면서 용착금속부하고 용접금속 이쪽도 높고, 자, 봉도 높고, 그래서 이게 원자적으로 결합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루브 각 부분의 명칭에서, 자, 용착부가 있고 루트 간격이 있고, 자, 이거 좀 띠라고 그랬죠. 루트 간격이 있고 루트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목두께라고 그래요. 그리고 살짝 살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보강살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각도가 개성 각도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참 잘된 용접의 구조입니다. 잘된 용접의 구조. 홈 현상은 양쪽에다 소위 글루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사실은 맞댐 용접 같은 경우는 한쪽만 만들어 갖고는 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양쪽에 보통 만들어서 하는 건데, 자, 하여튼 지금까지는 무슨 용접을 공부했어요? 글루브 용접, 맞댐 용접을 했습니다. 응?
자, 그런데 맞댐 용접은 있는데 이걸 두 개를 겹쳐서 하는 용접도 있겠죠. 자, 이것을 필릿 용접입니다. 자, 모를 살려서 하는 용접이라고 그래서 이제 모를 깎아내는 것이 글루브라면 개선이라고 그랬죠. 모를 살려서 하는 용접이니까 무슨 용접이라고 해요? 모살 용접이라고 합니다. 모살. 모재를 가공하지 않고 일정한 각도로 접합하는 삼각형 모양의 접합부를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모재를 묻지 않고가 포인트죠. 가공하지 않고. 가공하기 쉽고 적응성과 경제성이 가장 커 널리 사용하는 용접 방법입니다. 자, 맞댐 용접은 굉장한 전문가가 해야 돼요. 맞댐 용접. 아까 막 휘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용접의 비트도 그 두께하고 이게 잘 맞춰서 해야 돼요. 근데 맞댐 용접은 부재의 이음부를 정교하게 가공해야 하는데 모살 용접은 그냥 두 개가 겹치니까 부재 겹침에 맞는 가공이면 되므로 현장 용접에서 크게 힘들지 않겠죠, 이거. 그렇다고 좀 해줘. 그래서 무슨 용접이 더 많을까요? 어지간하면 겹쳐서 용접하는 것이 많겠죠. 필린 용접의 형상. 밀착된 모재로 인해 구성되는 각진 부분에 삼각형 단면으로 된 용착 금속을 붙게 하여 응력을 전달합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 목두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응력의 전달이 용착 금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용접살의 목두께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목두께는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비트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목두께잖아. 여기가 목두께요. 이게 너무 많이 붙일 것인가 적게, 너무 적게 붙이면 힘에 약해지고 너무 많이 붙이면 용접 시간과 이런 게 길이가 너무 커지죠. 그래서 목두께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설계와 전문가들의 속성입니다. 필린 용접의 종류. 필름 용접은 응력 방향에 따라 전면 필름 용접, 측면 필름 용접, 빗방향 필름 용접이 있습니다. 자, 이게 목두께, 이게 요거 두께예요. 이게 목두께라고. 그러니까 이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한 다음에 양쪽 목두께가 굉장히 이걸 지탱하는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접폭을 많이 높이면 목두께가 두꺼워지겠지만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 적게 들면 힘에 약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두께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필린 용접은 두 창의 판재를 겹친 필린 용접과 T자형 조립에서 필린 용접이 있습니다. 용접선의 종류에 따라 연속 필린 용접, 단속 필린 용접, 병렬 용접, 업무 용접 등으로 구분합니다. 자, 필린 용접의 유효 면적입니다. 자, 유효 면적은 요 면이 있고 이 면적이 쭉 이만큼 길이로 용접을 한다면 요 길이와 이 면적의 합이 곱이 유효 면적이요. 그래서 필린 용접의 유효 면적은 유효 길이에 유효 목두께를 곱한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효 면적은 유효 길이에다가 뭘요? 목두께를 곱한 면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필린 용접의 용접 길이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다 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부분해. 그러니까 양쪽을 똑같이 하면 병렬 용접이라고 하고, 자, 이쪽은 여기서 이만큼 하되면 이쪽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만 하면, 자, 소위 뭐죠? 업무 용접이 되는 겁니다. 병렬 용접을 할 것인지 업무 용접을 할 것인지는 용접의 설계자들이 정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구조 강도가 더 클 것인가. 자, 그럴 때 필름 용접의 용접 길이는 필름 용접의 유효 용접 길이의 필리 사이즈의 2배를 더한 값으로 하는데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소 유효 길이입니다. 필름 용접의 최소 유효 길이는 필리 사이즈의 10배 이상 또는 40mm 이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할 수도 있고 부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효 길이를. 이게 이제 모살 용접의 특징입니다.
이거 잘 공부하다가 전기 용접 자격증 따세요. 참고적으로 전기 용접은 쉬워요. 자격증 따기. 뭐가 어렵죠? 가스 용접이 더 어려워요. 가스 용접이 더 쉬울 것 같죠. 근데 그게 더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슬롯 용접, 플러그 용접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구조에서는 이런 용접을 쓰지는 않아요.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은 모살 용접과 같이 사용됩니다. 자, 모살 용접이 한정되어 부재의 전달력을 전달하기 충분하지 않을 때 겹쳐지는 부재에 뭘 뚫고 이렇게 구멍을 뚫고 용접봉이 녹는 샘물을 채워서 용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용접하는 것으로 겹쳐지는 부재의 자구를 막는데 유도하는데, 자, 슬롯입니다. 슬롯 용접이나 플러그 용접은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요 모살 용접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요 힘이 조금 약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앞뒤를 다시 한번 붙이는 용접. 여기도 마찬가지로 슬롯 용접도 역시 자, 더 이렇게 붙이는 힘이 약할 것 같다 그러면 붙여놓고 예, 이렇게 붙이는 형태의 용접이. 자, 그러니까 모살 용접과 보통 같이 사용되는데 모살 용접의 어떤 전달력을 전달하기가 모살 용접이 충분하지 못하면 보조 용접으로 슬롯 용접이나 플러그 용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예, 산업안전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줄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전부 다 무슨 용접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전기 용접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용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채워야 돼요. 용접은 이렇게 비트가 충분히 녹아서 용융이 이렇게 채워 들어가야 됩니까? 채워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 어떻게 돼 버렸어? 요거 덜 찼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언더컷이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전류가 어떻게 해서 됐냐면 너무 세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류가 너무 세면 좀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용융점이 덜 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너무 셀 때,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용접해 보신 분은 다 아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슬러그가 섞이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슬러그가 섞이면 이 부분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전체 강도가 약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언더컷하고 대립해서 자, 오버랩을 보세요. 오버랩은 뭐냐면은 이거 좀 그림이 잘못됐는데 원래 이거 아주 이상적으로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게 용접의 용융이 여기 부재 위에까지 흘러 넘치는 겁니다. 부재 위에까지 흘러 넘친다는 영어 뜻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오버랩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주 좋았어요. 자, 오버랩이라고 하면 되죠. 이건 전류가 약했을 때는, 이건 전류가 너무 강할 때 나오는 거고, 이건 전류가 약할 때 오버랩이 돼요. 왜냐하면 용접법을 전류가 약간 퍽 하고 안 나가니까 천천히 하다 보면 녹은 물이 위에 쌓여요. 알겠죠? 그래서 오버랩이 될 수 있어요. 자, 중간에 기포가 들어가는 것을 블로우홀이라고 합니다. 자, 슬러그가 섞이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너무 크게 그렸는데 작은 구멍들이 이렇게 폭폭 파이는 거. 원래 피트가 구멍이잖아, 구멍. 이렇게. 그죠? 그래서 피트가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은색 반점이 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있죠. 전체적으로 이거 잘 된 것처럼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건 용착 부족의 그림을 그리려면 자, 어때죠? 요렇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용착 부족이 나타나면 전체적으로 용접 강도가 또 올라갈까요? 떨어져 버릴까요? 그 부분에 용접 강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용접 접합은 상당한 기술자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게 계속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갈아내고 또 용접해야 됩니다. 자, 언더컷. 용은 금속이 홈에 차지 않고 홈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것이다. 자, 이게 빈 틈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 언더컷이라 그랬죠. 근데 언더컷은 뭐죠? 전류가 너무 세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약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세서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용접해 보신 분은 어때요? 퍽 하고 용접봉이 튀어.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리 움직여지다 보면 주변이 덜 찬 상태에서 용접이 진행돼 버려요. 슬러그색 느낌. 용접한 부분의 용접 금속에, 자, 우리는 이렇게 그 피복 아크 용접을 하면 그 피복이 중간에 이렇게 쌓여 있죠. 그것이 녹아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슬러그 섞임입니다. 공기구멍, 블로우홀이라고 해요. 용접 부분 안에서 생긴 기포고, 자, 오버램. 자, 시험에는 언더컷 아니면 오버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영어 뜻 그대로예요. 오버램은 용착 금속이 모재에 완전히 붙지 않고 그냥 뭐돼요? 겹쳐져 있는데 이쪽은 왜 용착 금속이 안 붙었을까요? 그래서 흘러넘치 위로 쌓여버릴까요? 전류가 너무 약해서 그래요. 자, 피트입니다. 용접 부분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이며 블로홀이 표면에 부상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자, 모재의 녹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PCI는 자, 용착금속 단면에 생긴 하얀 은색 원점인데 이것이 눈동자처럼 보인다 그래서 PCI라고 해요. 용착 부종, 홈 각도의 협소득으로 완전히 녹아붙지 않는 것인데 제가 그림을 어떻게 좀 적게 이렇게 그려진 게 용착 부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강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크레이터는 용접 길이의 끝부분에 우목하게 파인 부분으로서 이를 자, 우목하게 파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접을 해보시면 가장 끄트머리 부분이 용접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쭉 가서 이 용접을 하면 끝부분은 그 녹은 양이 많거나 흘러내려 버리니까 그 부분이 구멍이 팍 파요. 이걸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달에도 뭐가 많죠? 크리에이터가 많죠. 자, 구멍, 박보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덧살을 이렇게 대놔요, 미리서. 이제 용접이 이쪽으로 돌아가잖아. 근데 이쪽 부분이 이렇게 양쪽에서 녹아져 버리니까 여기다 덧살을 이렇게 대놓으면 여기까지 용접을 하고 이걸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이쪽에도 덧살을 대가지고 용접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다들. 그래서 이를 방지해서 모재 담부에, 여기 써졌네요. 한 번 쓰고 버림받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보통 제가 있죠. 엔드탭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는 보통 덧살이라고 하는데 엔드탭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용접을 쭉 하면 여기까지 용접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다 덧살을 붙이면 이렇게 용접을 요만큼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디스크 그라인더를 갖고 와서 싹 갈아버려.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이걸 무슨 탭이라고 한다고? 엔드탭은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끝부분에 구멍이 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알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용접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피복제가 쌓여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접 관련 용어들이 나옵니다. 용접 관련 용어. 좀 쉴까요?